중학교 입시를 위한 과외가 시작된 것도 5학년 2학기 사립학교 자리에서였던 것 같다. 과외라야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 20여 명이 방과 후에 남아 선생님이 흑판에 써놓은 입시 예상 문제를 푸는 수준이었다. 선생님은 열성이 대단해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우리가 답을 써내면 틀린 곳을 바로잡아 답안지를 돌려주었다. 이 반은 과외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민망했던지 이반 담임이 우리들 앞에서 과외는 해서 뭐해, 진학할 아이들이 몇이나 된다고 하고 담임을 핀잔해서 우리들을 분개하게 하기도 하였다. 아마 우리들 중 집안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여유있게 과외 공부를 한 것은 나와 자파점집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웃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친구 사이여서 입학하기 전부터 동무로 놀던 나와 강덕식이라는 그 아이는 동화책이며 참고서 따위를 서로 시세어 사고 읽었다. 그가 읽은 동화라면 나도 악착같이 구해 읽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참고서면 나도 어떻게 해서든 사들였다. 우리는 서로 경쟁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사촌형인 강은식 선생과 함께 장 구경을 나간 일이 있었다. 책전에서 그는 동생에게 동화책을 사주면서 우리 둘에게 함께 읽으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동화책이 그가 읽고 나서 내게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그들과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헤어져 집으로 달려들어와 할머니한테 책값을 타냈다. 그러고는 책전으로 달려가 똑같은 동화책을 사가지고 가서는 그날 밤 단숨에 읽어버렸다. 다음 날 보니 다행히 그 아이는 반밖에 못 읽고 있었다. 바보 이반이란 러시아 동화집이었다. 그 아이와 읍내까지 50리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장애우는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지수도 적고 말하자면 덤핑물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 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했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당장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2시간쯤 걸으니 흰 돛담배, 누런 돛담배가 점점이 떠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1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을 끼고 큰 길을 또한 1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2층 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내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 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문의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든 그는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문의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집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 인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아.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돛을 단 배들, 이때 본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소설의 군맹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내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동네 목욕탕에서였다. 탈의장에서 옷을 벗다 말고 나는 한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한 손으로 벽을 더듬고 가고 있었다. 탈의장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목욕탕의 문에 손잡이를 찾아내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욕탕 안은 한산했다. 나와 그 외에 목욕하는 사람이 둘. 그는 다시 손끝으로 벽을 더듬더니 샤워기 아래에 섰다. 손끝으로 물 온도를 가늠하던 그는 곧장 샤워를 했다. 비누칠을 하고 2번 거품머리를 감는 모습도 보였다. 샤워가 끝난 뒤에는 양치질이 있었다. 들고 온 작은 손가방에서 그가 칫솔을 꺼냈다. 그는 다시 한쪽 손으로 벽을 더듬어 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치약이 잡혔다. 그러나 그는 치약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찾은 것은 치약이 아니었다. 나는 얼른 소금통을 그의 앞에 옮겨서 놓았다. 그의 손끝이 소금통에 닿았다. 그 순간이었다. 여기가 아닌데. 그가 혼자 중얼거리더니 금세 내 쪽을 향하고서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인사를 하면서 그는 환하게 웃었다. 그가 인사를 하는데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욕탕 안에서 혼자 생각을 해보았지만 정말 적당한 대꾸를 찾을 수 없었다. 양치질을 끝낸 그가 착수한 이름 면도였다. 나는 그가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비누칠을 하는 것을 보았다. 가방에서 꺼낸 면도기로 쓱쓱 면도를 했다. 면도기가 지나간 쪽은 손바닥으로 한번 만져보고 거울에 비춰보는 신용을 할 때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의 목욕은 아무 탈이 없이 끝났다. 아니, 탈의실로 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의 작은 실수가 있었다. 그가 욕탕 문을 열고 탈의실로 나간 순간 곁에 비켜서 있던 한 손님과 몸이 부딪혔다. 손님은 금세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미안합니다 하고 허리를 굽혔다. 참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는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또 밝게 웃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옷장을 찾아 옷을 입고 양말을 신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그를 2번째 본 곳은 불로동 다리 위에서였다. 불로동 다리는 광주천의 노인 다리 중 가장 작고 가장 낡은 다리였다. 승용차 2대가 겨우 비껴가던 이 다리는 무너진 성수대교 덕분에 완전히 사람들 차지가 되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솜사탕 장수와 군고구마 장수가 다리 한쪽에 들어서기도 하고 여름밤 같은 때엔 다리 바닥에 신문을 깔고 앉아 소주 출emm을 하는 시민들도 왕왕 생겨났다. 다리 난간에 기대서서 꽤나 낭만적인 포즈를 취하는 연인들의 모습 또한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다리 위는 미끄러웠다. 2, 3일 전에 눈이 반질반질 얼어붙어 있었고 하늘에서는 제법 큰 눈송이들이 내렸다. 나는 시내로 나가는 길이었고 그는 목욕탕이 있는 동네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는 길을 더듬어 가는 지팡이를 지니고 있었고 검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 안경을 낀 모습이 생소했지만 분명히 목욕탕에서 만난 그였다. 아무런 구김살 없이 아무런 불편도 못 느낀다는 듯이 목욕을 끝내고 나서던 그의 모습이 새삼 떠올랐다. 아무런 불편도 못 느낀다는 듯이 목욕을 끝내고 나서던 그의 모습이 새삼 떠올랐다. 이날 빙판길을 조심조심 걸어오던 그는 내게 또 하나의 눈여겨볼 얘깃거리를 건네주었다. 그의 가슴 한쪽에 꽃다발이 하나로 안겨 있었다. 프리지어였다. 회색빛의 도시와 노란빛의 꽃다발이 싱싱하게 어울렸다. 참 예쁜 꽃이네요. 인사 겸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는 여전히 맑게 웃었다. 아내가 좋아해요. 아내? 나는 조금 놀랐던 것 같다. 그에게 아내가 있으리라는 생각 같은 건 해보진 않았다. 그는 불로동 다리를 건너서 목욕탕이 있는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나는 한동안 멈춰서서 꽃다발을 안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작업실 창문으로 불로동 다리 쪽을 바라보던 나는 또 한 장의 그림 엽서를 보았다.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너 동네 쪽으로 오고 있었다. 지팡이로 길 앞을 더듬고 오는 친구는 분명히 그였다. 그 한 사람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여자였다. 검은 안경을 낀 여자는 완전히 그에게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가 아내가 좋아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조금 움찔했지만 이번엔 가슴이 먹먹하였다. 그에게 아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아내가 또한 아프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둘은 길을 더듬어 목욕탕 앞길에서 왼쪽 길로 사라졌다. 달방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길, 그가 가슴에 안고 오던 프리지아 꽃다발이 골목길의 입구에 싱싱하게 걸려있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 뒤로도 가끔 그를 보았다. 동네의 슈퍼에서 과일을 사는 모습도 보았고 중국집에서 그와 프리지아를 닮은 그의 아내가 함께 우동을 먹는 모습도 보았다. 그가 목욕을 하러 오는 날이 화요일이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다. 화요일 오후 2시쯤 나는 그를 만나러 동네 목욕탕에 가곤 했다. 그가 능숙한 솜씨로 목욕을 끝내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나는 삶이란 그것을 갖고 갈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이 있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꽃다발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한 문장 정도의 말을 기억하려 애쓰는 버릇이 있다. 뜨거운 물 좀 떠와라 는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그가 만났던 그때 만났던 청요리집에서 곧 보세는 평소 좋아하던 원로 소설가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죄송스럽게도 두 분의 임종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 말들은 두 분이 내게 남긴 유언이었다. 먼저 죽은 이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기억해두고 있는 말이 많다. 다음 만날 때에는 네가 좋아하는 종로에서 보자 라는 말은 분당의 어느 거리에서 헤어진 오래전 애인의 말이었고 요즘 충무로에는 영화가 없어.
이제 연이 다해 자연스레 멀어진 전 직장 동료의 말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혹 거리에서 스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짧은 눈빛으로 인사 정도를 하며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말들 역시 그들의 유언이나 된 셈이다. 역으로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조금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 업무 회의 시간에 전멸같이 알고 보면 끔찍한 뜻의 던진 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언제 밥 먹자라는 진부한 말을 했으며, 저녁부터는 혼자 있느라 누군가에게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꼭 나처럼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에 꽤나 많은 말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검은 글자가 빼곡하게 적힌 유서처럼 그 수많은 유언들을 가득 담고 있을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는 밤이다. 일가족이 새자리를 뒤로하고 고향을 떠날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질구레한 세간을 실은 손바닥만한 트럭의 어머니가 타고 먼저 떠난 뒤 할머니와 나 동생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철없는 동생도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먼지가 풀풀 나는 신장로를 내쳐 걷기만 했다. 우리 가족을 그냥 떠나보내게 아쉬웠던 명언네 대모가 항아리를 하나 머리에 이고 뒤를 따랐다. 트럭 위에도 대모의 머리에도 선택받지 못한 독과 항아리들은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은 집에 남았다. 대모가 머리에 인 항아리는 할머니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것들 중 하나였다. 쏟아진 햇살은 항아리 위에서 연신 자반 뒤집기를 했다. 나는 자꾸만 눈을 깜빡거렸다. 독과 항아리를 열심히 닦던 어머니나 항아리를 이고 먼 길을 걸어간 어른들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였다. 내가 깨달은 장독의 의미는 한 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였다. 그 구성원들이 세워놓은 깃발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장독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증표를 잃어버렸다. 도시에서는 장독대를 따로 두기도 쉽지 않거니와 설령 있다고 해도 길 떠난 가장의 안전을 염하며 장독대를 닦는 안악 역시 없다. 김치는 김치 냉장고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안온하다.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된장과 고추장은 세월이 가도 그 고운 빛을 잃지 않는다. 양조 간장은 언제 먹어도 입에 붙을 듯이 달다. 붙을 듯 달다. 그럴 뿐이다. 새삼 서글퍼할 일은 아니다. 세월에 쫓겨 꼬리를 말고 사라진 게 어디 장독대뿐이랴. 하지만 난 매일 궁금하다.
장독대와 함께 떠나보낸 우리 고유의 정과 사랑은 지금 어느 곳을 떠돌고 있을까?